내 나이 62세의 재혼. 한 달 만에 너무 후회했습니다. 날벼락 맞았습니다. 저는 62세 이준호입니다. 10년 전 아내를 보내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 은퇴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그래서 작은 목공 공방을 차렸습니다. 나무 다듬는 소리라도 있어야 하루가 견딜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을 보냈을까요? 교회 나가는 지인이 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양했죠. 이 나이에 무슨 만남이냐고요. 하지만 지인이 계속 권했습니다. 준호 씨, 혼자 늙기엔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한지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58살. 조용한 말투에 단정한 옷차림.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은 씨도 오래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했다더군요. 참 외롭죠, 그렇죠? 지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다는 말, 누구한테도 못했던 말인데 그날따라 입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몇 번 만났습니다. 교회 앞 카페에서, 공원 벤치에서, 산책하면서요. 지은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가끔 손을 잡아주기도 했고요. 그 따뜻함이 오랜만이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혼자보단 같이 늙어가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소박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교회 지인 몇 분만 초대하고요.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지은 씨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라며 웃었을 때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공방 옆 작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밥 짓는 냄새, TV 보는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한 달도 안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 씨가 은행 카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공동 계좌 비밀번호 좀 바꿀게요. 제가 생활비 관리할게요. 그게 편하잖아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말했죠. 그래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해요. 지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제가 잘할게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지은 씨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외출이 잦아졌어요. 전에는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오전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어디 갔다 와요? 물으면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딸 일 때문에 좀 다녀왔어요.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유학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딸 이야기는 처음 만났을 때 한 번 들었을 뿐, 그 이후론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딸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은 씨는 수수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새 옷을 자주 입고 나갔습니다. 명품 가방도 하나 샀더군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물었더니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일하길래 샀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 순간 또 그냥 넘어갔습니다. 의심하는 제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아내를 의심하다니.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옆에서 자는 지은 씨를 보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은 씨가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뭐 하나 싶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그건 당신 이름으로 해야 안전해요.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듣던 지은 씨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를 몰래 엿듣다니.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지은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왜 여기 서 있어요? 지은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아까 그 차갑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화장실 가려고요. 전화하셨어요? 응, 딸이랑 얘기했어요. 유학 준비 때문에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 밤중에요? 시차 때문이에요. 딸이 지금 외국에 있거든요. 또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지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많이 하시네요. 괜찮아요. 자러 가요. 그렇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옆에서 지은 씨는 금방 코를 골았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저만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 의처증이 생긴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제일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어요. 옆에 누운 지은 씨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행복했던 시간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은 씨는 벌써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엔 집에서 거의 맨 얼굴이었는데 말이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늘도 나가세요? 물었더니 지은 씨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친구요? 교회에서 알던 언니예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대답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그게 더 의심스러웠죠. 지은 씨가 나가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공방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톱질을 하다가도 멍하니 시계만 봤습니다. 지은 씨가 언제 들어올까? 뭘 하고 있을까?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 씨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또 새 옷을 산 모양이었습니다. 또 쇼핑하셨어요? 아, 이거 친구가 같이 백화점 가자길래요. 세일하는 거 몇 개 샀어요. 지은 씨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세일 상품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였어요? 순간 지은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잔소리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지은 씨는 밝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 대답은 짧았어요. 뭔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나이 들면 쉽게 피곤해지죠. 일찍 자요.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 씨 외출은 계속됐어요.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오전에 나가서 저녁 8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 늦었네요. 딸이랑 만났어요. 유학 준비하느라 바빠서 오래 만났어요. 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딸 사진도 본 적 없었고 전화하는 것도 거의 못 봤습니다. 진짜 딸이 있긴 한 걸까? 딸이 어디 유학 간다고 했죠? 미국이요. 대학원 준비 중이에요.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순간 지은 씨가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제 의붓딸이잖아요. 지은 씨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보여줄게요. 지금은 사진 찾기 귀찮아요. 그러고는 빨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서 자는 지은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정말 딸이 있긴 한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지은 씨한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거의 무향이었어요. 향수를 안 뿌리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요즘엔 짙은 향이 났습니다. 어느 날 물어봤어요. 향수 바꿨어요? 응,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괜찮죠? 네, 좋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안 좋았어요. 그 향수 냄새를 맡으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은 씨가 외출한 사이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백화점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40만 원. 옷 한 벌에 그 돈을요. 세일 상품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 배신감이 먼저 왔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영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따질 용기가 없었어요. 따지면 싸우게 될 것 같았고, 싸우면 이 결혼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씨가 들어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를 보는 척 했어요. 지은 씨는 제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요? 나한테 화났어요?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뭔가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뭘 숨기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요.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는데 지은 씨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또 전화 하나. 이 시간에 발소리를 죽이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쁜 짓인 건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낮고 급한 목소리였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이번 주 안에 처리할게. 걱정 마. 처리? 뭘 처리한다는 거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지은 씨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여보. 지은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핸드폰을 재빨리 등 뒤로 숨겼어요. 뭐 하세요? 이 시간에. 물 마시러 나왔어요. 전화하셨어요? 아, 네. 딸이 갑자기 연락해서요.
또 딸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딸이 전화를요. 시차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시차 때문에 그래요. 지은 씨는 웃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물 드실래요? 제가 따라줄게요. 부엌으로 가면서 지은 씨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척하지만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 씨는 금방 불을 끄고 누웠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은 씨가 누구랑 통화했을까? 뭘 처리한다는 거지? 딸이 정말 있긴 한 걸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천장만 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어요. 옆에선 지은 씨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저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 씨가 또 외출했어요. 오늘은 좀 늦을 거예요 라는 말만 남기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던 자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죠. 이걸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봐야 했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또 틀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 씨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로그인했습니다. 제 생년월일로 비밀번호를 바꿔놨더군요. 화면이 뜨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잔액 12,000원.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12,000원. 퇴직금 2천만 원이 들어있던 계좌였습니다. 생활비로 모아둔 돈도 있었어요. 다 합치면 3천만 원 가까이 됐죠. 그게 12,000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눌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봤죠. 출금, 출금, 출금. 일주일 전부터 매일같이 돈이 빠져나갔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며칠 만에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하지만 주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지은 씨한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죠.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 씨, 통장 확인했어요. 전화 좀 해요. 전송 실패. 다시 보냈습니다. 전송 실패. 핸드폰 번호가 막혔습니다. 아니, 번호 자체를 바꾼 것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 씨가 도망간 거라고. 집안을 돌아봤어요. 지은 씨 짐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죠. 옷도 없었어요. 화장품도 가방도 신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언제 뺀 거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커피잔이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오늘 아침에 마신 거였죠. 그 옆에 반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지은 씨가 끼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메모도 없었어요. 그냥 반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이게 우리 결혼의 전부였나?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 거였나? 손에서 반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어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자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숨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벽만 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지은 씨가 나간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아올 리 없었어요. 이미 멀리 떠났을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조용히 살려고 아껴둔 돈이었어요.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서, 혹시 뭐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게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다 빼앗겼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퍼서 웃는 건지, 황당해서 웃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한참을 웃다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의심도 안 하고 돈을 맡길 수 있었을까? 우리 돈이잖아요. 제가 관리할게요. 지은 씨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불안감이 떠올랐어요.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어두워졌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배도 안 고팠어요. 목도 안 말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봤더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혹시 한지은 씨 남편분 맞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한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도 그 사람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한지은 씨,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2년 전에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얘기할까요? 할 말이 많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네, 만납시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또 있었다고요. 그것도 2년 전에.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대체 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성진 씨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박성진 씨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지도 않고 바로 말문을 열었어요. 얼마나 당하셨어요? 3천만 원 정도요. 박성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5천만 원. 저보다 더 많이 당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언제 일이었어요? 2년 전입니다. 똑같았어요. 교회 지인 소개로 만났고 몇 달 사귀다가 재혼했죠. 박성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도 외로워 보였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딸이 유학 중이라고도 했고요. 똑같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도 그 말 들었습니다. 딸이 미국 유학 준비 중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딸 같은 건 없어요. 박성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상대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외로운 과부, 유학 가는 딸, 힘든 과거. 전부 각본이에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럼 지은 씨가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결혼하고 얼마 만에 돈이 사라졌어요? 한 달 반이요. 공동 계좌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 사람도 사라지고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박성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했죠. 당연히 했습니다. 근데 혼인신고가 돼 있으니까 부부 재산이라고 하더군요.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그냥 당한 거예요? 네. 경찰도 손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단 말인가요? 박성진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인터넷 기사 출력물이었어요. 제목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황혼 재혼 사기주의보 같은 수법 피해자 속출.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은 씨와 똑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교회나 종교 모임에서 만나고 재혼 후 재산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패턴이었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도 가짜예요. 박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김미선이라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한테는 또 다른 이름을 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까지 가짜였다니. 그럼 진짜 이름은 뭔가요? 모릅니다. 주민번호도 도용한 거예요. 제대로 된 신분은 확인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 말고 다른 피해자도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4명입니다. 근데 더 있을 거예요. 신고 안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4명. 저까지 5명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방식으로 당했나요? 네. 전부 60대 남성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퇴하고 목돈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접근했죠. 계획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범죄였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박성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핸드폰도 바꾸고 흔적을 안 남겨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다시 신고하세요. 피해자가 여럿이니까 이번엔 수사할 겁니다. 제가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 드릴게요. 같이 고소하면 확률이 높아져요. 박성진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같이 싸워야 이깁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바보 같죠? 이렇게 쉽게 속다니. 박성진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참 자책했습니다. 근데 이준호 씨,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했어야 했잖아요. 의심하면 사랑이 아니죠. 우린 사랑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박성진 씨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보다 먼저 이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 사람 꼭 잡아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반드시 잡아야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 웃고 있는 가족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저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펼쳐놓고 봤어요.
박성진 씨가 준 자료들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이야기, 사기 수법 정리, 법적 대응 방법들이 적혀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허무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지은 씨의 따뜻한 말, 다정한 눈빛, 손을 잡아주던 그 손길, 전부 연기였어요. 식탁 위에 놓인 반지를 봤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지은 씨가 두고 간 거였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늙어가요. 제가 새겨 넣은 문구였어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함께 늙어가긴요. 혼자 늙어가라고 버려진 거였죠. 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덜컥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보다가 해가 떴어요. 피곤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건가? 아니면 싸울 건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싸워야 했어요. 지은 씨를, 아니 그 사기꾼을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됐으니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성진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같이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잘 결심하셨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절대 지지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박성진 씨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고마웠습니다.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손에 든 서류가 땀에 젖었습니다. 102번 어르신, 들어오세요. 형사님이 불렀습니다. 젊은 여자 형사였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재혼 사기요. 형사님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부부시네요. 부부간 재산 문제는 민사예요. 사기로 입증하기 어려워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박성진 씨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피해자가 여럿입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을 속였어요. 박성진 씨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 전부 같은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형사님이 자료를 받아들고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해자가 5명이요? 네. 아마 더 있을 겁니다. 형사님이 한참 자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 사기로 수사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증거 자료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통장 내역, 문자 기록, 통화 내역, 뭐든지요. 많을수록 좋아요.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박성진 씨가 물었어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해야 할까요? 하는 게 좋아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박성진 씨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상담받았던 변호사예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여성 변호사더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세라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앉으라고 했죠. 박성진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목이 메었습니다. 변호사님 앞에서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단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가지고 온 자료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혼인신고증, 문자네요. 제가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았어요. 김세라 변호사가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이 정도면 소송 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상습 사기로 입증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수법이 똑같으니까요.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세라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 지금 화나시죠? 네, 당연히 화나죠. 그 화 이해합니다. 근데 법정에선 분노가 아니라 증거가 이깁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냉정하게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증거 더 모으고 다른 피해자들 진술도 받아야 하고 경찰 조사도 여러 번 받아야 해요. 오래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몇 달은 봐야 해요. 길면 1년도 넘을 수 있어요. 긴 싸움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제가 도울게요. 집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지은 씨가 쓰던 방을 뒤졌어요. 남은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서랍 구석에 영수증 몇 장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구매 내역이었어요. 전부 공동 계좌 카드로 결제한 거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파일로 저장했어요.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핸드폰 문자도 캡처했어요. 지은 씨가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보고 싶어요. 다정한 말들이었죠.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감정을 눌렀어요. 김세라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어요. 통화 내역도 출력했습니다. 지은 씨와 통화한 기록들이었어요.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통화가 많았는데 결혼 후엔 급격히 줄었어요.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박성진 씨한테 전화했어요.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카톡 단체방 만들까요? 그게 좋겠네요. 다음 날 단체방이 만들어졌습니다. 5명의 피해자가 모였어요. 박성진 씨, 저, 그리고 3명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같은 사람한테 속았다는 게 부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달라졌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당했어요. 저는 정민호입니다. 3년 전이었어요. 한 분씩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비슷했어요. 만남, 결혼, 그리고 배신.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다들 딸 얘기 들으셨어요? 박성진 씨가 물었습니다. 네, 유학 간다고 했어요. 저도요. 저한텐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전부 달랐지만 같았습니다. 딸이라는 존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요. 우리 힘을 합쳐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각자 가진 증거 다 모아서 경찰에 제출합시다. 한 명이 아니라 5명이 같이 고소하면 달라질 거예요. 동의합니다. 저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연락하며 정보를 공유했어요. 누가 무슨 증거를 찾았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고, 변호사는 뭐라고 했는지, 혼자가 아니라는 게 힘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 김세라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 수사 시작했대요. 용의자 소재 파악 중이래요. 정말요? 네. 곧 잡힐 거예요. 전화를 끊고 단체방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지은 씨를 찾아서 따졌고 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실로 싸우는 거였어요. 김세라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분노보다 증거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보다 함께가 강했어요. 우린 이길 겁니다. 반드시요. 한 달 뒤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의자 검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드디어 잡혔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디서 잡혔어요? 부산이요. 다른 이름으로 또 활동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뒤였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준비했어요. 김세라 변호사와 만나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떨리시죠? 박성진 씨가 물었습니다. 재판 전날이었어요. 네, 많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준호 씨, 우린 이미 이겼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밝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진 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였어요. 서로 격려하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판사석이 보였고 피고인석도 보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 씨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갑도 차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해 보였어요. 떨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지은 씨가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미소였지만 선명하게 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니. 진정하세요. 옆에서 박성진 씨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상습적으로 혼인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5명이며 피해 금액은 총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1억 5천만 원. 5명이 모은 노후 자금의 합이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통장 내역, 혼인신고증, 피해자 진술서. 하나하나 낭독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랑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외로워 보여서 다가갔고 함께하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돈은 우리 생활비로 쓴 거예요. 제가 관리했을 뿐이고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락을 끊었습니까? 왜 사라졌습니까? 지은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교회와 종교 모임을 이용했고 가짜 신분을 사용했으며 재산을 편취한 후 즉시 도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박성진 씨가 먼저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과 어떻게 만났습니까? 교회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을 김미선이라고 소개했어요. 결혼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달 반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피고인도 사라졌고요. 박성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진술했어요.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은 씨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피고인과 언제 만났습니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 늙기보다 함께 늙어가자고 했습니다. 말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그때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피고인을 사랑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사랑했습니다. 지금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를 봤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이 진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김세라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했습니다. 사랑을 미끼로 신뢰를 얻었고 그 신뢰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변호사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마음까지 잃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지은 씨가 일어섰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죄인가요?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람을 속인 게 죄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지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은 상습 혼인빙자 사기 및 재산 편취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지은 씨가 끌려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환하게 느껴졌어요. 박성진 씨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세라 변호사도 다가왔어요. 좋은 결과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징역 4년. 그게 제 사랑의 값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겼다는 생각보다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성진 씨가 옆에서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죠. 계단 아래에 다른 피해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좋은 결과 나왔어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환하게 웃지 않았어요. 모두 침통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았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박성진 씨가 제안했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박성진 씨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후련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저도 그랬어요. 제 재판 끝나고 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박성진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복수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끝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딱 그 기분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린 바보였던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냥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속았잖아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박성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화가 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한테요? 아니요. 제 자신한테요. 박성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왜 더 빨리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계속 그 생각만 들어요. 이준호 씨, 박성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 자책하세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프죠? 왜 이렇게 슬프죠? 당연해요. 사랑했으니까요. 박성진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아직 아파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파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씩은 나아지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이준호 씨, 박성진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 오늘 법정에서 지은 씨 봤잖아요. 네. 미소 짓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웃던 지은 씨의 얼굴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박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후회도 없어 보였고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맞았습니다. 지은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화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아픈데 지은 씨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그게 저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박성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알면서도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욕망이에요. 돈에 대한 욕망. 그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의 욕망. 그게 이렇게까지 추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어요.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다니. 그럼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함은 뭐였을까요?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는요. 웃어주던 그 미소는요.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거짓이었습니다. 인정해야 했어요. 슬퍼요. 제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슬퍼요. 저도 그래요. 박성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화났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났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화보다 슬픔이 먼저 오더라고요. 왜 슬픈 걸까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 그런가 봐요. 박성진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의심부터 하게 돼요. 이게 제일 슬퍼요.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요즘 누구를 만나도 경계하게 됐어요. 혹시 또 속는 건 아닐까? 혹시 무엇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진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도요. 저도요.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카페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준호 씨, 박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린 싸웠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한가요? 네. 우린 지지 않았어요. 속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집 찾아가세요? 네, 가야죠. 연락해요. 힘들 때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성진 씨도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헤어져서 걸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외로웠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났습니다. 지은 씨는 감옥에 갔어요.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분노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한순간에 사기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어요.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불을 켰습니다. 혼자인 집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다시 혼자 사는 삶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톱질 소리가 조용한 오후를 채웠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공방에서 일하고 저녁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혼 재혼 피해 예방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복지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박성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강연 요청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떨리는데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하고 나면 후련해요. 저도 작년에 한 번 했어요. 박성진 씨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강연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그동안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밤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강연 전날 밤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긴장돼서요. 강연 당일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강당은 생각보다 컸어요. 의자가 5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분들이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중석을 봤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지은 씨를 만난 이야기, 재혼한 이야기, 돈을 잃은 이야기.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당하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너무 빨리 믿지 마세요.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어요. 그 여자를 미워하시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워하냐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요? 미움보다 먼저 온 건 허무였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화가 나고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허무함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허무했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허무하신가요? 아니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무 뒤엔 깨달음이 오더군요. 무슨 깨달음이요? 창밖을 봤어요.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시 올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뿐이라는 거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은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달랐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어르신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세요.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신중하게 하세요. 신뢰는 한 번뿐이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몇 분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을 뻔했어요. 덕분에 정신 차렸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따뜻한 손들이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무너져 있었어요. 재판이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고 사람을 만날 때 경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나무 냄새가 반겼습니다.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새로 만들던 의자가 있었어요.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었죠. 사포로 나무를 닦았습니다. 손끝에 나무결이 느껴졌어요.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맞은 봄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했던 시간은 봄이 아니라 겨울이었어요. 차갑고 혹독한 겨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진짜 봄이 왔습니다. 저 자신을 되찾은 봄이었어요. 1년 동안 많은 걸 잃었습니다. 돈도, 신뢰도, 사랑에 대한 믿음도 잃었어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었어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 다시 익혔어요. 그게 이번 겨울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진 씨였어요. 강연 어땠어요? 잘했어요.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어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점점 완성돼 갔어요. 튼튼하고 단단한 의자였습니다. 이 의자처럼 저도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속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진짜 봄이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 맞는 봄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으니까요. 저를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의자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완성된 의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세웠습니다. 깨졌지만 다시 맞췄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사랑은 다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저 자신으로요. 사별 후
홀로 떠난 여행에서 55세 변호사를 만나 재혼하고 한 달 뒤 완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죠. 큰딸의 결혼식, 작은아들의 취업,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의 결혼까지. 모든 게 끝나고 나니 문득 제 자신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여자는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그날 저녁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요? 뭐 하긴,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지.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딸의 말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죠. 혼자 여행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득 신문에서 김천 김밥 축제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 거기 한번 가보자. 결정은 순간이었죠. 짐을 꾸리면서도 떨렸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가방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김천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엔 잠이 안 왔죠. 설레는 건지 불안한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플랫폼에 서 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기차가 들어왔어요.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죠.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차창 밖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김천역입니다. 김천역?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어서서 가방을 챙기고 문 앞에 섰죠. 문이 열리고 발을 내디뎠을 때 낯선 도시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역 광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곳곳에 김밥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김밥 만드는 시연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김밥 냄새, 따뜻한 햇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걷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죠. 한 부스 앞에서 멈춰 섰어요. 김밥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줄이 꽤 길었지만 기다려볼까 생각하며 뒤에 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부딪혔어요. 순간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이 몸을 숙여 제 가방을 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첫인상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깔끔한 차림에 온화한 눈빛.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받아서였을까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무심코 가슴에 손을 얹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줄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김밥을 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다시 그 사람을 봤습니다. 바로 옆 부스에서 김밥을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또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김밥을 받아들고 광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어요. 단무지의 아삭한 소리, 참기름 향,
그리고 따뜻한 밥의 온기.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죠. 혼자 오셨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남자였어요. 제 옆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죠. 네, 그냥 혼자 여행 나왔어요. 저도요. 혼자가 편할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김천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김선희예요. 서울에서 왔고요. 진우 씨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웃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구석 하나 없이 둥글둥글한 인상이었죠. 김밥 축제는 처음이세요? 네, 신문에서 보고 왔어요. 김밥이 좋아서요. 저도 매년 오는 편인데 올해가 제일 사람이 많네요. 그 말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곳곳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죠.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희 씨, 김밥 어때요? 진우 씨가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렇죠.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에요.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진우 씨를 봤습니다. 그는 김밥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고 있었어요. 예전에 아내가 자주 싸줬거든요. 김밥.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지. 아내. 그 단어가 가슴에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지금은 안 계세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죠. 저도 남편을 7년 전에 잃었어요. 그 말을 하자 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진우 씨도요. 그렇게 우리는 김밥을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얘기, 일상 얘기, 소소한 취미 얘기. 신기하게도 말이 잘 통했어요. 저기 김밥 만들기 체험하는 곳이 있는데 가보실래요? 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체험 부스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발을 받았죠. 진행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주시고요. 손이 서툴렀습니다. 밥이 자꾸 한쪽으로 몰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우 씨가 옆에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자주 해보셨나 봐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같이 만들곤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진우 씨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속재료를 올리고 말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는 금방 말아냈지만 저는 자꾸 풀어졌죠.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말면 터져요. 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드디어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모양은 들쭉날쭉했지만 제 손으로 만든 김밥이라 뿌듯했죠. 예쁘게 나왔네요. 거짓말. 이거 완전 삐뚤어졌어요. 그래도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진우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만든 김밥을 포장해서 나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아는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저녁을 먹는다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진우 씨 눈빛은 진실해 보였어요. 좋아요. 우리는 광장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적한 골목길이었어요. 가로등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저기가 제가 말한 식당이에요. 진우 씨가 가리킨 곳은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평범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손님은 몇 없었죠.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어요. 여기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그럼 그걸로 주문할게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테이블을 지나치다가 멈춰섰죠. 진우 씨를 빤히 쳐다봤어요. 진우 씨도 그 여자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고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말했죠.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감추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가슴속에서 작은 불안이 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맛있게 드세요. 진우 씨가 말했지만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미묘하게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자꾸 그 여자가 신경 쓰였어요. 여자는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김천에서 며칠 계실 거예요? 진우 씨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내일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요. 그럼 내일 아침에 근처 들녘길 같이 걸으실래요?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진우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았어요. 아까 그 여자와 진우 씨의 반응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가까워요. 그래도 밤이니까요. 진우 씨는 제 게스트하우스까지 동행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그는 김천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죠. 아까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선희 씨, 저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여기서 만날까요? 네, 그럼요. 진우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저녁까지 함께 먹었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진우 씨는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어젯밤 식당에서 본 여자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침 햇살 속 진우 씨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들녘길 걷기 딱 좋아요.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조금 걸어 들녘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누런 들판,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흘길. 여기 참 좋네요. 그렇죠? 저는 가끔 혼자 와서 걷곤 해요. 마음이 복잡할 때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늦가을 바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들풀 향이 바람에 섞여 코끝을 스쳤죠. 그 향기가 참 좋았어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햇살의 냄새까지.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아이들은 몇이에요? 둘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홀가분하시겠네요. 홀가분하긴요. 그냥 허전하죠.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지잖아요. 진우 씨도 자녀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 씨는 앞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없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우 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슬픔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낙엽이 바스락거렸죠. 가끔 새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농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설레네요. 진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누군가와 이렇게 걷는 게요. 오랜만이거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저도 그래요. 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보는 것 같은 편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참 좋은 분 같아요. 저도 진우 씨가 편해요.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설렘과 어색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진우 씨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벤치가 있네요. 잠깐 앉아 쉴까요?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앞으로 들판이 한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죠. 진우 씨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물 드실래요? 고마워요. 물병을 받아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진우 씨가 손목을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불편한 듯 보였죠. 손목에 팔찌가 걸려 있었는데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팔찌가 헐렁한가 봐요. 제가 말했어요. 아, 이거요? 좀 큰 것 같긴 해요. 진우 씨가 팔찌를 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팔찌는 이미 손목에서 빠져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은색 체인 팔찌였어요. 그런데 작은 명패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 제가 팔찌를 보며 물었어요. 누구 이름이에요? 진우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예전에 도와준 아이 이름이에요. 도와줬다는 게 법률 상담을 해줬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찾아왔던 아이였죠. 그 아이가 고마워하며 선물로 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진우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도윤. 그 이름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팔찌를 돌려주며 물었어요. 소중한 거네요. 계속 차고 다니시네요. 뭐, 기념품 같은 거죠. 진우 씨는 태연하게 팔찌를 다시 찼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직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진우 씨는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계속 그 팔찌 생각만 했죠. 선희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돌아갈까요? 네, 그럴까요? 우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갔죠. 진우 씨는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선희 씨. 저도요. 서울 가시면 연락 주실 수 있어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 사람과 계속 연락을 해도 되는 걸까? 뭔가 불안했지만 동시에 끌렸습니다. 네, 연락할게요. 진우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해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진우 씨도요.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윤,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김천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틀간의 여행이 꿈 같았어요. 진우 씨를 만난 것도,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 이상하게 따뜻하지만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 휴대폰을 꺼내 진우 씨의 번호를 봤어요. 저장된 이름은 서진우였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일단 서울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짐을 다 챙기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김천역으로 가는 길, 뒤를 돌아봤어요. 이 도시에서 뭔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기차에 올라 창가에 앉았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손목을 만졌습니다. 진우 씨의 팔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도윤이라는 이름, 대체 누구일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어젯밤 잘 도착하셨어요? 김천이 벌써 그립네요. 서진우. 문자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즐거웠습니다. 그날부터 진우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선희 씨 생각이 나요. 김밥을 먹었는데 선희 씨와 함께 먹던 게 생각나네요. 오늘은 김밥 생각이 나네요. 선희 씨 생각도요.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죠. 저도 그날이 자꾸 떠올라요. 진우 씨는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우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희 씨, 이번 주말에 서울 가는데 시간 되세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시간 돼요. 그럼 북촌에 좋은 찻집이 있는데 거기서 만날까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설레면서도 긴장됐죠. 뭘 입어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옷을 몇 번이고 갈아입었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뭐해요? 응, 그냥 친구 만나. 무슨 친구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딸은 웃었습니다. 엄마, 혹시 남자 만나요? 아니라니까. 하지만 딸은 알아챘나 봐요. 엄마, 좋은 분이면 만나세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북촌 찻집에 도착했어요. 한옥을 개조한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 국화가 피어 있었죠. 진우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제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희 씨 왔어요. 그는 일어서서 제 의자를 빼주었어요. 그 배려가 참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진우 씨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노란 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국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났어요. 예쁘네요. 고마워요. 김천에서 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던 모습이 국화 같았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선희 씨 생각이 났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말을 곱게 했어요. 차 메뉴판을 보며 주문했습니다. 국화차와 대추차를 시켰죠. 여기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어요. 진우 씨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가끔 와요. 조용해서 좋거든요. 그때 찻집 주인 할머니가 차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진우 씨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네요. 차를 내려놓고 할머니가 가려다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저에게 살짝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그분 예전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분께 국화를 드렸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저는 국화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분에게도 국화를? 진우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나 봐요. 무슨 얘기요? 아내요. 예전에 아내랑 여기 자주 왔었어요. 아내가 국화를 좋아해서 매번 사다 줬죠. 진우 씨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향을 맡으면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슬픔보다 희망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이 왠지 진심 같았어요. 제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오해를.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저도 선희 씨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진우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희 씨,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아내를 잃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그리워하며 살았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선희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다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선희 씨, 저와 진지한 관계를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